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지난번에 이 루믹스 S5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이후에 더 시간을 갖고 이 루믹스 S5를 만져볼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바버샵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바버 시네마틱 영상을 한번 도전을 해봤고, 그 영상 이후에도 S5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약간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S5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토포커스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자, 브이로그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탁상형 삼각대에 연결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시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포커스가 스스로 매뉴얼로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오토포커스가 필요한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자, 오토포커스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브이로그 형태로 이렇게 잡았을 때 과연 포커스를 잘 잡는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저 뒤에 보이는 게 G백인가요? G백 한번 G백 안녕 하다가 다시. 자, 그럼 오늘은 G백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S5가 포커스를 다시 잘 잡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토포커스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사용해보면서 체감할 수 있었어요. 풀프레임 미러레스 시장에서 최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파나소닉 유저분들은 사용해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항상 AF 얘기만 나오면 파나소닉 유저들은 약간 마음이 아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흠잡을 게 없기 때문이죠. AF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자면 딱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오토포커스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스스로 촬영을 할 때, 저도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장시간 촬영한 영상에 포커스가 나가 있을 때 울분, 그 분노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누군가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찍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토포커스가 치명적일 때는 바로 소규모 촬영에서 1인이서 짐벌을 구동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1인 짐벌 촬영에서 아무리 연습하고 숙지한다고 하지만 포커스 플러 없이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에 임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촬영장에서 항상 모든 것이 충족되면 좋겠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소규모 촬영에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 또 체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항상 매뉴얼 포커스를 써버릇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최고는 아니지만 개선됐다는 부분이 이 두 가지를 비롯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촬영할 때의 오토포커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짐벌에 올려서 자유자재로 1인이서 구동할 만큼의 그런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가격대의 바디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한 촬영을 많이 하시지 않으시고 북박이형 스튜디오 촬영에만 사용하시는 경우에 오히려 이 루믹스 S5가 굉장히 꿀템, 가격이나 성능을 따라올 바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AF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바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S1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S5 받자마자 딱 들었는데 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볍고 그립감은 S1도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애기손가락 남는 거 없이 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S5를 들었을 때 무게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항상 카메라 얘기를 할 때 카메라는 무거워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거워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무게감에서 오는 그 안정성 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게는 가벼워졌는데 체감상 부피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묵직함이 있어서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전자기기들이 그렇지만 이 추세가 점점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퍼포먼스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작게 출시되지 않았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버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S1에서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전원 스위치의 위치였거든요. 특히 케이지를 장착했을 때 스위치 버튼이 안쪽에 있어서 작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온오프 버튼을 좀 더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앞쪽으로 배치가 변경이 되었고요. 루믹스만의 버튼에서의 강점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포커스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매뉴얼 오토포커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바디의 다이얼과 또 오토포커스
포커스의 초점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이 버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바디 상단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의 퀵키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이외로 3가지 노출을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다는 점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런 바디의 버튼 구성입니다. SD카드는 듀얼 슬롯을 지원하고 있고, 한 개는 UHS-2, 한 개는 UHS-1인데요. 2개 슬롯 모두 2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듀얼 슬롯의 기능으로는 듀얼 레코딩, 릴레이 레코딩, 그리고 얼로케이션 레코딩이 있는데, 듀얼 레코딩은 촬영한 결과물을 2개의 SD카드 모두에 동시 저장해서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고요.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한번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촬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릴레이 레코딩은 장시간 촬영을 할 때 첫 번째 SD카드의 용량이 다 차더라도 두 번째 SD카드에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캠코더를 활용하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관찰 카메라라던가 다큐멘터리, 지속적으로 촬영을 이어나가는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얼로케이션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 사진은 첫 번째 슬롯에, 영상은 두 번째 슬롯에, 혹은 사진의 JPEG는 첫 번째, 로우 파일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SD카드를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즘에는 점점 사진이랑 영상 둘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자료를 관리하거나 백업할 때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LCD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스위블 디스플레이, 요즘엔 전체적으로 스위블 디스플레이로 가는 추세죠.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모니터 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제가 다른 바디를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이랑 촬영해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안 보여서 쩔쩔매는 환경 가운데 저는 굉장히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해가 직광으로 LCD를 때리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보여서 약간 그 LCD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LCD가 좋으니까 뭔가 잘 찍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AF 터치뿐만 아니라 메뉴 설정도 터치로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외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만 짚도록 할게요. 우선 배터리의 형태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GH 시리즈 배터리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S1 배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네. 이 배터리가, 그리고 S1 배터리도 그렇고 이 배터리도 그렇고 정품 배터리는 언제나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쉽다. 왜 바뀌었을까? 배터리 퍼포먼스는 이제 공식적인 수치는 자막으로 나갈 거지만, 제가 체감상 느낀 거는 여유로운 촬영 있잖아요. 마실 다니는 그런 촬영에서는 1개 정도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한 반나절 촬영? 그런데 하루 종일 촬영하면서 계속 바디를 켜놔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한 3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바디를 계속 켜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한 2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교체해가면서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 두 번째는 HDMI가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갔어요.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면서 다루겠지만, 프로레스 5.9K 로우 촬영이 이 바디로 된다고요. 굉장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를 넣어줬다는 게, HDMI는 풀 HDMI가 안정적이더라고요. 마이크로 HDMI는 유격이 어느 정도 생기는 편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HDMI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외장 레코더로 녹화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마이크로 HDMI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USB PD 충전을 지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꼈을 때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표시가 뜨긴 뜨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USB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영상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진 얘기는 왜 안 하시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인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 스펙 및 규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4K 30프레임까지 422 10비트
150mbps의 전속률로 기록이 가능하고요. 센서 사이즈는 풀 사이즈랑 APS-C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4K 60프레임의 경우에는 420 10비트고요. 4K 60프레임에서는 풀 사이즈가 아닌 APS-C 모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약간의 화면 크롭이 있는 거죠. 이번에 바버샵 영상에서는 422 10비트 24프레임과 420 10비트 60프레임의 화면들을 섞어가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약간의 슬로우를 사용할 장면들은 4K 60으로 찍었고, 완전 슬로우 모션이 필요한 장면들은 FHD 180프레임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SNQ 모드에서 슬로우 모션은 180프레임으로 기록을 해서 24프레임으로 7.5배 정도의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슬로우 모션 촬영에서 오토포커스를 지원하지만 12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해요. 150 그리고 180프레임에서는 매뉴얼 포커스로 작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루믹스 바디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영상 기록 포맷을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확장자도 변경해줄 수 있고 전속률도 변경해줄 수 있고 420 8비트, 422 10비트 내가 선택해서 촬영을 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특이사항으로는 4K 420 8비트 촬영에서 30분 촬영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구매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장시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게 와닿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22 10비트나 이런 높은 규격의 포맷에서도 30분 제한이 풀려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두 번째로 있어도 저는 장시간 촬영에서는 420 8비트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몇 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장시간 촬영 환경을 모두 다 422 10비트로 촬영하는 거는 용량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브 스트리밍 때 몇몇 분들이 질문 주셨었는데 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발열 증상을 제가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안정적으로 잘 사용을 했고, 발열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걱정 없이 사용을 했어요. 이바디만의 특징으로 또 아나모픽 모드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가격대에 이 바디 라인업에서는 아나모픽 모드를 그렇게 지원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희한하게 GH 시리즈에도 한번 아나모픽 모드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마포용 아나모픽 렌즈라던가 아나모픽 렌즈 어댑터, 후드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나모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영역도 파고들면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가로로 긴 2.35대1, 1.85대1 이런 가로 비율 영상들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때 보다 더 넓은 화각을 아나모픽 렌즈라는 특유의 렌즈를 통해 이렇게 압축시켜서 센서에 기록해서 후반 작업에서 펼치는 작업을 통해 넓게 영상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 L마운트 아나모픽 렌즈가 있는지 기회가 없어서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한다 정도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꼭 기회를 마련해서 한번 사용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손떨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바디 손떨방은 5스탑까지 지원을 하고, 렌즈와 함께 했을 때 최대 6.5스탑까지 손떨방을 지원합니다. 손떨방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저조도 퍼포먼스인데, 저조도 퍼포먼스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기능인데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바로 듀얼 네이티브 ISO라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ISO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노이즈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듀얼 네이티브 ISO는 두 개의 ISO 서킷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서킷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제 ISO를 높이다가 점점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다가 특정 지점을 지나면은 이 서킷을 스위칭을 해버려요. 두 번째 서킷으로. 이게 브이로그 모드에서는 ISO가 640
그리고 4000이거든요. 그래서 640에서 ISO가 시작을 하고 점점 높이다가 3200까지 갔다 4000이 되는 순간 두 번째 서킷으로 체인지가 돼요. 내가 스탠다드에서 찍는지 브이로그에서 찍는지 촬영 모드에 따라서 이 서킷의 세팅 값이 달라지는데 제가 각각의 ISO 값들을 화면에 첨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우 ISO 서킷이랑 하이 ISO 서킷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비율 각각의 네이티브 ISO 지점에서 640 그리고 4000 이 지점에서 시그널 투 노이즈 비율이 최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640의 ISO를 뒀을 때랑 4000을 뒀을 때랑 노이즈의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이게 왜 좋냐면 하이 ISO 서킷인 4000 ISO 서킷을 썼을 때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언제 쓸까요? 이제 어두운 밤 환경이라던가 조명기구가 빵빵하지 않은 그런 저예산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런 듀얼 네이티브 ISO를 지원하는 바디들이 굉장히 효자예요. 마지막으로 영상 퍼포먼스를 얘기하면서 파나소닉의 색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앰버서더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이제 2편이 남았어요.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뒤에 컬러 패널 있고 한 걸 보면 알겠지만 색을 제가 만지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루믹스 푸티지들을 작업을 할 때는 색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먹는 느낌을 받았어요. 때로는 색을 보정하다 보면 피부톤에 있어서 피부톤에 약간의 보정을 넣었을 때 일부분만 색이 변경된다던가 부드러운 그라디에이션으로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픽셀레이션이 생기면서 누가 봐도 보정을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루믹스 푸티지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특히 이런 부분이 배경과 인물과의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에서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경계가 굉장히 색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루믹스에 있어서 조금 매력적인 색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작자의 욕심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이는지라 어쩔 수 없이 루믹스로 작업한 푸티지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색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고 어떤 노출로 촬영했는지 너무 변수 요인들이 많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 번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eel. 바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펌업 소식인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20년 하반기에 프로레스 로 5.9K를 지원을 하고요. 얼른 쓰고 싶어요. 왜냐면 프로레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맥 프로가 있잖아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추가로 벡터 스코프를 비롯한 셔터 앵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걸 넣어준다고 했을 때. 셔터 앵글이나 벡터 스코프는 사실 하이엔드 시네마 계열 카메라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셔터 앵글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셔터 스피드 법칙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 카드 남기도록 할게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FPS 24프레임이냐 60프레임이냐 거기다 곱하기 1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근사값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미러리스 바디들은 영상용 바디이기 전에 사진기를 태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셔터 앵글이 아닌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시네마 라인이 가지고 있는 셔터 앵글 180도 법칙을 흉내내는 게 이 셔터 스피드 법칙이었어요. 근데 셔터 앵글을 넣어주는 순간 흉내내는 근사값이 아니라 제대로 된 셔터 앵글 법칙을 지키는 거고, 아까 제가 바버샵 촬영을 할 때 24프레임이랑 60프레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프레임 레이스를 바꿨을 때 50분의 1이었다가 125분의 1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에 셔터 앵글로 설정을 하면 180도를 유지한 채 제가 프레임을 그냥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맞는 셔터 앵글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에게 있어서는 이 셔터 앵글을 넣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이 가격대의 바디들에서는 사실 셔터 앵글이 들어간 바디가
있나요?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나모픽 모드도 그렇고 셔터 앵글도 그렇고 듀얼 네이티브 ISO도 그렇고 점점 유저들의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시네마 계열에 있는 것을 맛볼 수 있게 계속 넣어주는 거는 유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토포커스 때문에 저는 가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렌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60mm 렌즈인데 일단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고요. 2470 렌즈와 해상력에서의 비교 푸티지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가볍다. 그거 외에는 AF, MF 전환 버튼이 있고 구경은 67mm고요.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번들 렌즈고, 저는 만약에 S5 구매하시는 분들은 번들 렌즈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 렌즈의 포지션 때문인데 20mm부터 60mm라는 화각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저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화각대를 잘 뽑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번들 렌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존 번들 렌즈들보다 이게 적합한 게 시대를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mm가 딱 껴서 브이로그 찍었을 때 풀프레임 기준으로 배경이 괜찮게 잡히는, 너무 배경이 광각으로 하면 요즘에는 또 초상권이라던가 이제 다른 배경에서의 그런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잡히기 때문에 20mm가 브이로그를 할 때 최고의 화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범위를 20mm부터 잡은 게 신의 한 수예요. 입문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들 이제 렌즈를 구매하실 때 가장 인기 있는 무난한 렌즈가 광각 렌즈인 1635 렌즈랑 이제 2470 렌즈인데, 24보다는 조금 4mm 정도 광각, 24가 브이로그 할 때 약간 아쉬워요. 얼굴이 꽉 차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24mm의 약간의 아쉬움을 채워준 제대로 된 번들 렌즈죠. 사실 번들 렌즈로서 포지션을 교과서적으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퍼포먼스를 높이시고 싶으면 차라리 2470의 그런 밝은 조리개 렌즈보다 단렌즈를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왜냐면 단렌즈의 해상력을 준렌즈의 해상력이 따라가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는 2060으로 촬영을 하시고 단렌즈를 많이 확보하는 게 또 하나의 루트겠다. 단렌즈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카메라 들고 다닐 때 들고 갈 렌즈가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번들킷이랑 단렌즈 이렇게 구성해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라고 생각을 약간 전환하게 해준 그런 렌즈예요. 조리개가 가변이어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가변 조리개 아니고 밝은 렌즈로 2060을 출시했으면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갔겠죠?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렌즈였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대를 낮추면서 가변 조리개로 가져간 것이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택권을 또 밝은 렌즈를 2060mm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2060mm 밝은 렌즈 나오면 비싼 돈을 내서라도 살 것 같습니다. Fumo tra i capelli, baci quelli belli che stanno di room. I baci belli che stanno di room. I baci belli che stanno di room. I baci belli che stanno di room. Mettono i brividi che stanno di room. 점점 성능과 함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미러레스 카메라 시장에서 루믹스 S5는 이번에 이를 갈고 입문자용 풀프레임 미러레스란 어떤 것인가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효자 바디고요. 카메라 바디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렌즈군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바디는 많은 분들에게 렌즈군 다 갈아타서 S5 한번 써볼까? 이런 고민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영상이 2020년 10월에 제작된 영상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뽑는 바디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S5와 함께한 짧은 시간의 여정을 무한 칭찬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현돌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이 영상계의 재미있는 문화를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돌이 여러분 잘 가요.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열심히 했다. 그래도 열심히 설명했다.